축덕과 추갈모씨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숙덕 119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와, 안녕하십니까. 10년 만에 한일전을 위해서 벤투호가 지금 일본에서 네. 철통 방역 속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감 2군이라고 하더군요. 사실상 가장 많이 역대 가장 긴 빠지는 한일전이지 않을까. 흥민이도 없고 네. 의조도 없고 그쵸. 희찬이도 없고 누가 있죠? 강인이죠. 우영이. 정우영과 이강인 선수가 가장 돋보이는 네. 해외파 선수들이고 해외파들이 대거 빠지면서 좀 어려운 벤투 입장에서는 벤투 감독이 이렇게 실험을 많이 하는 감독이 아닌데 어쩔 수 없이 실험을 해야 되는 강제 실험. 실험을 당하는. 네. K리그에서는 명승부가 이어졌고 또 이변이 속출했습니다. 네. 오늘은 대표팀 이야기 그리고 K리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시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성룡입니다. 오늘 원래 이정찬 기자 타임인데 이정찬 기자가 갑자기 취재가 생겨서 총 맞고 나왔습니다. 우리 신문 읽어주는 남자가 속사포 랩을 오늘은 잘 안 될 것 같다고 아까 오기 전부터 오늘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준비를 많이 못해서 말을 천천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타령으로 못했으니까 뭐 채널 끄셔도 됩니다. 먼저 축덕 토토 이렇게 처참한 성적표가 없었던 것 같은데 지난주는 예상을 빗나가는 결과들이 좀 많았고 예측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거의 모든 경기가 다 이변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와중에 또 제가 두 경기나 맞추셨어요. 2경기 맞춘 게 1등이 됐습니다. 항상 가장 높은 성적을 유지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론대로 가거든요. 저는 딱히 이변에 안 찍고. 근데 지난주에는 전북 비기고 울산이 지고 이렇게 되면서 꼬였어요. 네, 꼬였어요. 포항도 지고. 포항도 지고 맞아요. 박진영 작가는 어떻게 해도 한 개 이상을 맞추기가 좀 어려운 적중률을 갖고 있습니다. 이변이 있든 없든 팬심으로 서울 한 개 맞춘 거죠. 하루는 무승부 쫙 깔고 하루는 뭐 반대로 깔고. 심지어 지난주에는 맞추려고 애를 쓰고 한 거거든요. 한 경기 맞췄어. 머리 엄청 굴려갖고 한 건데. 그래서 진영이랑 똑같이 맞췄다는 게 좀 자존심 도움이에요. 어느 정도 상위권을 유지했는데 저도. 주바페가 잘 맞췄죠. 이 샤방가이님의 이 글을 읽어줘야겠네. 자, 댓글부터 가겠습니다. 왜 분석력이 떨어졌는지. 토요일 저녁 현재 출연진 분들 2경기 예상 다 빗나갔네요. 최종적으로 주영민 2경기 적중, 그 외 3명 1경기 적중. 주시은 아나운서 예전에는 에이스였는데 스브스 보도국으로 차출된 이후엔 K리그1 분석력이 약해지신 듯. 그러니까 그럴 리가요. 경기를 이렇게 시사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하면 틀리죠. 아니 그럴 리가요. 그 출근에서도 회의 전까지 2시 경기는 사무실에서 보고 가는 편이었는데. 열정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틀리는. 이번에 거기 자존심이 많이 상합니다. 직관도 갔었잖아요. 네, 직관 갔죠. 그래서 이겼습니다. 어디 갔어요? 인천이랑 수원 FC 경기 갔는데 그날 4대1로 이겼죠. 재밌는 경기. 저는 주중 경기 갔다 왔구나. 네, 저는 승리 요정입니다. 저렇게 담담하게 얘기하는 거 봐요. 저기 프로그램? 네? 프로그램? 아니요, 그냥 스포츠 투나잇 팀이랑 같이 갔었거든요. 주중 경기를 밖에 저는 이제 못 가니까 인천 정도면 회사에서 가깝고 그래서 다녀왔는데 인천이 4골을 넣는 경기를 글쎄 말입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뉘앙스가 내가 갔기 때문에 4골을 넣었다. 그래, 몇 년 만에 한번 나오는 경기다. 다음에 한번 월드컵 가보실래요? 월드컵? 월드컵이요? 월드컵 가야죠. 네. 준비 안 했다고 막 계속 분량 늘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빨리 갑시다. 네. 주시은나 조아님이 그나저나 기성용 선수 참 잘하네요. 모든 출연진 분들 알찬 방송 감사합니다. 닉네임은 띄어쓰기 없이 읽어주세요. 주시은나 좋아 이렇게 읽었어요. 허연 곰탱이님이 하성룡 아니야? 허연 곰탱이. 두부죠, 두부. 흰옷 입고 오고 얼굴도 하얘가지고. 예전부터 진짜 하얀 곰탱이라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진짜요? 거기에 오늘 조명까지 치니까 완전히 혼자 지금 혼자 하얘요. 사람입니다, 혼자서. 별명은 두부. 네, 접니다. 이번 회차 질문자입니다. 질문이 너무 많았나 봅니다. 듣는 저도 숨 넘어가는 줄. 바쁘신데도 성실한 속사포 답변 너무 고생 많으셨고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라산에서님이 댓글 안 남기고 잘 청취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축구에 대해 거의 몰랐는데 많이 알게 되고 있어 일단 감사합니다. 하 기자님 속사포 랩도 좋고 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속사포가 하나 건졌네요. 하성룡 기자가. 캐릭터 확실하게 건진 것 같아요. 하성룡 기자가 의외로 그 노래방 가면 랩도 잘해요. 맞아요.
그 애창곡 하나 있으시지 않나요? 이거 있죠. 그 랩이 막 그거 하나밖에 안 해요. 맨날 그것만 해서 제가 좀 바꾸라고 하는데 레퍼토리가 정해져 있거든요. 한 7, 8년째 그 노래밖에 안 해요. 로즈 향기님 무야호. 많이 신나셨나봐요. 친절한 혜민님 울산 현대 올 시즌도 K리그1 우승은 힘들 것 같아요. 홍명보 감독이 오면서 경기력이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최악체 대구 상대로 볼 점유율을 66%까지 가져갔으면서 유효 슈팅을 고작 5개. 왜 홍명보 씨를 감독으로 데리고 와서 팀을 이렇게 망쳐놓았는지. 홍명보 군 안 하는 게 나아요. 네. 만약 유럽 축구였으면 지금 경질 얘기 나올 텐데 맨유가 풀럼한테 역전패 당한 것과 마찬가지인데 올 시즌 전북도 그리 경기력이 좋지 않은데 또 K리그1 우승을 가져갈 것 같아서 시즌 초반이지만 답답하네요. 굉장히 많이 상하셨네요. 홍명보 씨라고 표현한 것 자체부터 어느 정도 좀 불만이 느껴져요. 감독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라는 굉장한 요 댓글이 이제 6경기 했는데 요 댓글이 최근 2경기가 좀 안 좋았죠. 네. 독특하게 좀 싫어요가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울산 팬분들이 약간 애군을 없애려고 하지 않나. 그래도 울산이 멤버도 좋고 홍명보 감독도 나름 C라고 불릴만 할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아니 뭐 개막전만 해도 막 5골 넣고 그랬는데요. 그럼요. 축구라는 게 또 그렇죠. 네. HCG69님 증거 없는 서울시 2차 가해. 어차피 프로는 돈 따라가는 건데 김진야 야유는 잘못된 행동. 다음이요? 네, FC 서울 고요한님 수원 올 시즌 첫 2실점, 첫 패. 울산 져서 2위 확정. 아주 기분이 물씨보다 나는. 키읔키읔 개수가 엄청난데요. 저도 좋았습니다. 그래요? 서울 이겼으니까. 편파. 아주 편해하네. 상대팀 팬들을 이렇게 저격을 하는구나. 네. 다음이요? 장진성님 토트넘이 한 골만 넣었으면 됐는데 그 한 골을 못 넣어서 유로파 탈락. 지금 보면 리그컵 결승 상대가 맨시티에 리그도 8위던데 이거 잘하면 다음 시즌 유럽 대항전 못 나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무리뉴 잘리고 손케 등 주축 선수들 이적 러시할 테고 토트넘은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열릴 가능성이 높아지네요. 지금도 뭐 케인 떠난다, 그렇죠? 베일도 떠난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유로파 리그를 못 가도 하나가 생깁니다. 그 밑에 생길 겁니다. 유에파에서 그러니까 챔피언스 리그, 유로파 리그 밑에 지금 컨퍼런스 리그라는 걸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토트넘을 위해서 지금 토트넘을 위해서 만들고 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알아봐주고 있구나. 리그 8위까지 갈 수 있는. 근데 참 웃프네요. 물론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팀과 선수들을 유럽 대항전에서 볼 수 있다는 그 팬들 입장에서는 그런 뭐 좋은 면도 있긴 하지만 이게 사실 돈벌이거든요. 이런 대회를 하나 만들면 또 다른 수익이 창출하기 때문에 UEFA에서 만드는 건데 컨퍼런스 리그 글쎄요. 그러면 오히려 좀 다른 유럽 대항전에 대한 희소성, 가치가 조금 더 분산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근데 이제 토트넘이 워낙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안 좋은 팀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이제 내분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요리스 골키퍼가 얘기하기도 했는데 팀 내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다 그런 얘기하고 있고. 근데 어떻게든 지금 제 생각에는 그냥 혼자 개인적인 아무 그 뭐라고 하죠? 뇌피셜? 뇌피셜로. 뇌피셜로 갈 것 같아요. 누가 뭐 케인이 다른 팀으로 간다. 유로파는 무조건 갈 것 같고. 그러니까 챔스도 지금 4위하고 3점 차인가 그러거든요. 그렇죠. 이게 진짜 요새 프리미어리그도 워낙 어디가 이길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2, 3연승만 하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서 저는 챔스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가능성은 있는데 낙관적이구나. 네. 6경기잖아. 그리고 이제 또 토트넘 6경기 했는데 홍명보 씨라고 부르는 분들이 무리뉴 님이네요. 아직까지. 무리뉴 씨가 될지 언제쯤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 무리뉴 한 분이 지금 4분을 일으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은 리그컵 지금 4월달에 열린 결승에서 맨시티 거고 우승하면 일단 유로파는 확정이고요. 근데 그것도 맨시티라 그렇죠. 맨시티가 워낙 잘 나가는.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가 예측 불가능하다고 해도 맨시티만큼은 지금 어떻게 보면 독보적으로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또 그 맨시티 입장에서도 사관왕? 지금 트래블을 노리고 있고 4관왕까지 노린다고 그때 그러지 않았나요? 4관왕까지인가요? FA컵에 리그컵까지. 다 먹겠다. 욕심쟁이. 쟁이쟁이.
그래서 어쨌든 뭐 토트넘은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손흥민이 빨리 돌아오는 게 그렇죠. 급선무겠죠. 다음이요. 축덕님 주만두의 뜻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덕 토토는 했는데 유튜브에 늦게 올라와서 참여하진 못했지만 하고 달아주신 건가요? 네. 저는 안 하는 게 더 좋았을 것 같군요. 맞습니다. 다 틀려서요. 다음 주에는 유튜브에 영상이 빨리 올라오길 바라며 라고. 우리 축덕님 잘 맞췄는데 역시 이번 경기가 어려웠다니까. 그렇죠. 맞아요. 6학년 2반 친구들 환영합니다. 맞죠? 6학년 2반. 네네. 맞습니다. 자 질문 가겠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낑낑 머슬님. 지난 17일 수원FC와 인천의 경기 중 일어난 판정이 궁금합니다. 박지수 선수가 옐로우 카드를 2번 받으면서 퇴장을 당했습니다. 고의성이 없어 보이는 핸드볼 반칙도 옐로우 카드를 받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몸을 돌리다 공이 팔에 맞아 보이던데 카드를 받을 만한 반칙이었나요? 전 수원FC 팬은 아닙니다. 순수하게 궁금해서. 참 박지수 선수가 지금 아주 K리그에 이런 좀 좋지 않은 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 상황부터 말씀드리면은 핸드볼 파울 2개로 경고 2개 받고 퇴장당했죠. 이 경기에서. 근데 결과적으로 대한축구협회 지금 심판은 연맹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주관하고 있고요. 거기서 심판평가 소위원회가 열리는데 이 판정에 대해서 첫 번째 핸드볼 파울이 잘못됐다라는 결론, 오심이었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 첫 번째 핸드볼 파울 같은 경우는 손이 몸에 붙어 있는 케이스였어요. 이게 그래서 핸드볼 적용 예외 규칙이 뭐 한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몸에 붙어 있는 경우, 그러니까 팔이 좀 부자연스럽게 움직였을 경우에는 핸드볼을 인정해요. 근데 이런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해서 당연히 핸드볼 파울이 아니었다라는 이제 판정이 나왔고, 추후 사후 판정이 나왔고, 그래서 경고가 취소됐고. 경고 받아서 퇴장당했는데 결과적으로 퇴장이 취소된 거죠. 그리고 다음 경기에 나왔죠. 근데 박지수 선수가 이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시즌 초반에 부상으로 한 3경기 못 나오다가 4라운드부터인가 4, 5, 6라운드 지금 3경기 나왔는데 4라운드 첫 K리그 복귀전이었죠. 중국 갔다 왔으니까. 복귀전부터 퇴장을 당했어요. 그 당시에도 퇴장을 성남의 물리치 선수의 완벽한 득점 기회를 막았다라고 뒤에서 유니폼을 잡아당겼거든요. 막았다라고 해서 퇴장당했는데 그것 역시 또 심판 소위원회에서 오심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득점 기회라고 판단하기 좀 애매하다. 물리치가 완벽하게 공소유권을 가져가지 못한 상황 같다라고 해서 퇴장까지는 아니다. 퇴장이 취소됐습니다. 퇴장이 취소돼서 이 다음 경기 나온 거고 인천전에 나왔는데 그 경기에서 또 퇴장을 당한 거고 정말 보기 힘든 경기에서도 또 오심이 있다라고 해서 그 다음 전북전에 나온 거고 전북전 이따 얘기하겠지만 전북전에 나와서 또 핸드볼을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PK 생성기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3경기 출전해서 2퇴장 그다음에 2부활 계속 핸드볼 3핸드볼 3PK 연속 퇴장이 어렵잖아요. 대부분 이 추후 징계 때문에. 그렇죠. 제가 순간적으로 박지수의 숫자가 손 숫자가 아닌가 봤는데 손 숫자를 이름엔 안 쓰죠, 잘. 안 쓰죠. 그때 그럼 지자가 손가락 지자인가? 아니 손가락 뭐가 손이 있나? 합쳐진. 운이 좀 없네요. 그래서 이 얘기가 있는데 수원 FC는 정말 억울하죠. 박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러니까 그 퇴장당한 시간은 어떻게 보상해요? 맞아. 그거는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거기다 중요한 거는 박지수 선수가 퇴장당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성남전도 대등했고 그 다음에 결승골을 먹어서 패했고요. 그러니까. 인천전에서도 박지수 선수 퇴장당하기 전까지 내 골 왜 들어간지 알겠죠. 1대1이었는데 박지수 선수 나가고 나서 완전 바로 또 3골 먹어서 4대1로 졌고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이다? 주시은 때문이다 내 골이? 네. 내가 있었기 때문에 박지수 선수 주시은 씨 때문인 걸로. 나는 승려다. 더 억울한 거는 이제 14일 성남 경기전에서 그렇게 퇴장 조치가 나오고 17일 날 주중 경기였잖아요. 인천. 그날 통보를 17일 낮 12시에 통보를 받았어요. 경기 당일날. 박지수 수원FC가 이게 퇴장이 번복됐다라는 통보를. 몸도 잘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나왔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걸 알아보니까 박지수는 당연히 경기 못 나가는 줄 알고 경기 안 뛰는 선수들끼리 오전 훈련을 이미 소화 다 했어요. 팀에서. 원래 경기 뛰는 선수들은 그날 훈련 안 하고 경기장 가거든요. 오전 훈련 뛰고 나서 바로 12시에 통보를 받고 곧바로 인천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경기에 뛴 거예요. 몸도 정신적으로도 좀 지쳤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17일 날 경기 열리고 나서는 이제 그 다음 날 통보를 받았어요. 바로
이거는 잘못됐다. 그래서 이거는 이틀 정도 준비하고 전북전에 출전했죠. 했는데 또. 그렇죠. 했는데 또 지금 박지훈 선수가 3경기 뛰었는데 경고 3개. 최다 1입니다. 지금 벤투호에 가 있죠? 포함돼 있죠? 그렇죠. 지금 또 핸드볼 걱정해야 될 상황이에요. 4경기 연속 한번 뭐 액땜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부터 좋은 맞아요. 일이 있겠죠. 예. 그렇죠. 수원 FC 입장에서는 정말 많이 지금 한 경기가 되게 급한데 더군다나 조금 더 세밀하게 좀 깊게 들어간다면은 이 상황이 모두 다 VAR 판독을 했던 거였어요. 맞아요. VAR 판독을 하고도 이런 주심이 가서 봤잖아요. 다. 이럴 거면 VAR 왜 했나? 그렇게 하고도 나중에 이제 사후에 이게 오심이었다는 거 나오면서 VAR 판독에 대한 좀 아쉬움이 많이 나온 상황이죠. 엄청 오래 보던데. 그렇습니다. 다음이요. 지그리 진주 FC님. 근데 서울 이랜드는 왜 기사나 해설할 때 이랜드라고 표현하나요? 제가 알기론 야거가 서울 2인 걸로 압니다만 왜 공식 명칭을 불러주지 않는 건지요? K리그 내에서 기업명으로 불리는 유일한 구단인 것 같습니다. 예, 공식 야거가 서울 2 맞습니다. 맞고요. 신문이나 인터넷 기사 같은 데는 서울 이랜드를 다 쓰거나 서울 2라고 줄여서 잘 쓰진 않고 서울 이랜드 맞아요. 통명칭을 다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방송에서 우리가 만약 기사 쓸 때 보면 우리 주로 이랜드라고 그렇죠. 네, FC 서울하고 좀 구분하려고 그렇죠. 하는 것도 해야 되고 저희는 상황이죠. 또 이제 시간상 제약이 좀 있기 때문에 이름 말하는데 한 글자라도 줄이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FC 서울 자기 이랜드도 분명 서울 팀인데 다 같이 불려주길 바라지만 그래도 구분 가능한 수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계 방송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워낙 급하게 좀 이제 선수들 이름 설명하고 뭐 상황 설명해야 되는데 이랜드 누구 이렇게 해야 되지. 서울 이랜드 누구 하면은 한 템포가 좀 서울이 누구 좀 이상하잖아요. 네, 그렇죠? 서울이 누구 하면 좀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좀 선점 효과라고 할 수 있겠죠. FC 서울이 먼저 생긴 구단이니까 FC 서울을 지금 FC 서울이라고 안 하고 거기도 서울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랜드를 이제 서울이라고 할 수는 없죠. 두 팀 구분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수원도 똑같습니다. 수원 FC가 후발주자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원 삼성은 수원이라고 부르는데 수원 FC는 우리가 꼭 FC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죠. 그래서 지지난주였나 제가 리포트를 하게 되는데 수원 FC와 수원 두 경기가 같이 열린 날이었어요. 그래서 위에는 수원 FC라고 하고 아래는 수원이라고 하니까 좀 구분이 안 될 것 같아서 일부러 붙였죠. 그날 경기에는 이 자막에다가 수원 삼성이라고 좀 붙여줬습니다. 그렇게 좀 편의적으로 저희가 기사 쓸 때 조금씩 변화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거니까요. 네. 이해해 주시고요. 네. 문경두님. 서울 이해해 주시고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성남FC 클럽하우스가 7월에 완공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을 보고 클럽하우스에 대해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1년 전쯤에 대구FC의 클럽하우스가 대구 스타디움 근처에 만들어졌고 인천 유나이티도 공사 계획을 가지고 있는 등 각 구단들이 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 중이란 느낌이 드는데요. 축구 구단에게 안정적인 훈련, 숙박시설을 제공한다는 점에 클럽하우스의 존재가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특히 선수들에겐 훈련에 있어서 클럽하우스의 유무가 큰 영향을 끼치는지 아닌지에 대해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반대로 클럽하우스가 없는 구단은 앞서 언급한 측면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도 대략 알고 싶습니다. 덤으로 진행자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국내 최고의 클럽하우스는 어디인지도 궁금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방송 부탁드립니다. 클럽하우스가 선수들의 경기 준비하는 데 영향을 끼치냐? 저는 100%라고 생각합니다. 100% 끼칩니다. 그 이유는 클럽하우스 안에 당연히 이제 잠잘 수 있는 공간, 휴식 공간, 식사, 웨이트 트레이닝, 그 다음에 꼭 필요한 게 바깥에 이제 천연 잔디 구장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있으면 선수들이 그 안에서 모든 축구에만 집중해서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클럽하우스 밖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축구 그 연습장이 따로 있다? 그러면 그 이동 시간 또 들죠. 그렇지 않고 웨이트 트레이닝이 없다? 그럼 또 웨이트 트레이닝 하러 딴 데 가야 되는데 그런 걸 모든 걸 다 한 곳, 원포인트에서 할 수 있다는 게 선수들의 경기 집중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이동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데 당연히 도움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선수들이 클럽하우스 안에 경기장이 훈련장이 있으면은 선수들이 끝나고 나서 바로 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 그렇겠다.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은 그렇지 않을 경우 선수들이 이동하는 동안 체온이 떨어집니다. 컨디션이 확 떨어집니다. 거기서. 한 가지는 또 뭐냐면은 클럽하우스 안에는 냉찜질 시설이 있어요. 선수들은 훈련 끝나고 나서 얼음물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육을 조금 냉탕 이런 데 그렇죠. 들어가는 거요? 근육 이완 수축을 많이 돕기 위해서
뭐가 맞을지 모르겠네요. 이완인지 수축인지. 이완이죠. 이완이겠죠. 풀어야 되니까. 그렇죠. 근육을 풀어야 되니까 얼음물에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클럽하우스에는 그런 시설들이 많이 갖춰져 있어요. 훈련 후에 그렇게 하면 선수들의 부상 방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차로 이동해서 만약에 다시 돌아와서 한다? 그럼 그 사이에 선수들을 아까 말했듯이 체온 떨어지고 근육이 뭉치고 그래서 부상이 더 많이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경기력에 100%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나머지 설명드리면 현재 K리그 1부 리그 기준으로 클럽하우스가 없는 구단이 언급해 주셨다시피 성남하고 인천 두 개 구단인데 성남도 지금 이제 곧 오픈이 될 계획이고요. 인천 같은 경우는 지난해 12월에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022년 4월이나 5월 봄쯤에서 이제 완공이 되는데 인천 구단에 물어봤더니 뭐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네요. 근데 성남은 어디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저는 위치는 자세히 모르겠어요. 위치는 원래 모르겠는데 그거 건너편 어디서? 예, 성남 위치는 저도 파악을 못했고, 근데 보통 이제 경기장에서 크게 멀지 않은 지역에 많이 만들고요. 인천 같은 경우는 저기 경기장에서 한 10분 15분 거리에 있는 선악구장 그쪽 근처에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클럽하우스를요. 네. 그래서 지금 인천 같은 경우는 지금 클럽하우스가 없는데 그럼 선수들이 과연 어떻게 훈련을 할까? 이게 지금 질문 내용인데요. 인천은 문학 경기장에 그 클럽하우스 대체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대신 선수들 숙박이 안 돼요 거기서. 그래서 선수들은 모두 다 출퇴근을 해요. 인천 같은 경우는 거기 안에 이제 선수단 미팅룸, 감독실, 치료실 같은 게 문학 경기장 안에 있고요. 그 안에 문학 경기장 안에 또 목욕탕이 있습니다. 선수단 전용 목욕탕이 아니라 일반 상업시설 목욕탕이 있는데 거기와 계약을 해서 선수들이 거기 가서 씻고 거기에 웨이트 트레이닝장이 있어서 거기서 훈련을 하고 그다음에 가끔 문학 경기장, 보조 경기장에서 훈련을 할 때도 있지만 주로 버스를 타고 딴 데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가 그 임대를 하는 거예요. 훈련장을요. 그래서 주로 선수들은 문학 경기장으로 출근을 해서 단체 버스를 타고 훈련하고 다시 버스 타고 와서 씻고 그래서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선수들 좀 컨디션 관리에는 좀 인천 클럽하우스가 없다 보니까 많이 힘든 상황이긴 하죠. 확실히 말만 들어봐도 동선이 확 길어진 느낌이 딱 나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인천 같은 경우는 한 128억 정도 줘서 클럽하우스 건설하고 있는데 뭐 천연잔디 한 면, 인조잔디 한 면 해서 뭐 시설 괜찮게 해서 인천에 만들고 있다고 하니까요. 양면으로. 어때 뒤집나요? 뒤집어야죠. 그래서 클럽하우스 최고의 클럽하우스. 전북. 맞습니다. 전북, 울산, 포항 이런 데 지난 시즌 포항 클럽하우스 얘기도 많이 해주셨잖아요. 포항이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다고 했잖아요. 선수 관리 시스템. 그렇죠. 전북은 시설이 좋아요. 클럽하우스들이 K리그 클럽하우스들이 생각보다 다 좋아요. 지금 FC 서울은 구리에 있는데 거긴 챔피언스 파크라고 해서 챔피언 하우스였나요? 챔피언스 파크라고 해서 거기도 되게 좋고 그다음에 수원도 화성에 있고 그 삼성 본사 아니고 거기 사업장 바로 앞에 되게 좋게 넓게 있어요. 수원도 있고 울산, 전북, 포항 다 좋은데 제가 다녀왔던 것 중에 제일 좋은데 역시 전북이고요. 전북 진짜 좋아. 전북이 거의 전북은 유럽 구단과 비교해봐도 뒤지지 않을 정도의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좋다는 게 뭐 규모적인 측면인가요? 뭐 시설이 좋아요. 막 안에 막 그 수중에서 막 이렇게 치료하는 막 뭐도 있고 그렇죠. 뭐가 되게 많던데.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013년 14년 정도에 전북 클럽하우스가 오픈했을 거예요. 그때 당시 기자들을 초청해서 미디어 투어 같은 걸 했거든요. 당시 설명에 따르면은 그 수중 시설, 네, 수중 치료 시설인데요. 그게 자랑이라. 당시에 이동국 선수가 부상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동국 선수가 수중 치료 시설에서 치료를 받는 시연을 했어요. 기자들. 직접. 뭐였냐면은 큰 어떤 목욕탕 같은 큰 욕조 같은 욕조가 있는데 그게 아래가 리프트 기능이 있어가지고 물을 꽉 채워진 상태에서 선수가 위에 딱 쓰면은 처음에는 무릎까지만 잠기다가 리프트가 내려가면은 가슴까지 잠겨요. 이게 약간 터미네이터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러고 들어가요. 하면서 아래 런닝머신처럼 뛰는 게 있어요. 왜 이렇게 한다 하던데. 그래서 거기서 뛰는데 앞에서는 또 기포가 나가지고 약간 저항력 생길 수 있게. 자료화면 본 것 같아요 그런 거. 그리고 너 화면도 있어가지고 자기가 뭐 볼 수 그렇죠. 있고 막 그리고 그 안에 그쵸? 카메라가 있어서 본인이 직접 자신이 뛰는 모습을 관찰하면서 할 수 있는데 그 당시 그 수중 치료 시설이 제 기억으로는 한 3억인가 몇 억 정도 했다라고 해요. 우리나라에 당시에 한두 대밖에 없는 시설이었다고 해요. 그거를 전북이 들여왔고 그런 시설뿐만 아니라 전북 같은 경우는 애초에 클럽하우스를 지을 때 액수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 안 나서 그런데 애초에 기획했던 것보다 1.5배, 2배를 들여서 더 했어요. 하다 보니까 욕심이 난 거죠. 그치.
당시에 정의선 부회장이 확실하게 클럽하우스 건립이 전북이 우승한 다음에 우승 축승연에서 선수들이 요청한 거였어요. 그 자리에서 정의선 당시 부회장이었는데 정의선 부회장이 오케이 만들어 해가지고 만들어진 거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초창기 비용이 200억인가 그랬는데 그래서 이걸 위해서 유럽 구단에 많이 갔다 왔어요. 벤치마킹 하기 위해서. 유럽 구단의 좋은 점들을 많이 이렇게 가져와서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하다 보니 욕심나고 해서 1.5배, 2배까지 뛰었고 그만큼 진짜 전문적인 시설 많이 갖췄고 맞아, 좋더라. 실내 풋살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선수들이 비 오거나 뭐 태풍 부는 날에도 실내에서 훈련할 수 있는 인조잔디긴 한데 실내 시설, 웨이트장, 숙박 뭐 그다음에 밥 먹는 거부터 해서 맞아요, 좋더라. 네. 치료실도 되게 좋고 그렇죠. 전문적인 느낌이 엄청 나더라고요.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도 지난번에 동계 전지훈련 때 갔다 왔는데 새로 추가한 게 지난해 추가한 게 뭐냐면은 그 선수들이 어떤 발목 힘이나 아니면 밸런스 이런 훈련하기 위해서 백사장 훈련을 하거든요. 아, 그렇죠. 그게 안에 생겼나요? 그걸 안에 바깥에 축구장 옆에다 그걸 하나 만들어놨어요. 선수들이 모래 위에서 백사장 훈련하듯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아니 이거 선수들도 물론 의학적으로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심리적으로도 야 이런 시설 갖춰져 있으면 이거 물속에서 자기가 뛰는데 이게 기분이 업되면서 금방 치료가 될 것 같아요. 실력 내야지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천연잔디 한 2개면 정도 더 늘리려고 하고 있고 그쪽은 아주 그쪽 약간 축구 클러스트처럼 돼 있는 상황이고 봉동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주 관광해도 되겠다. 축구 관광.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또 인상적이었던 백사장 걸으면서 넓진 않아요. 맞아, 넓진 않아. 지금 우리 담고 많은 정도로 이 공간 정도. 이 공간 정도. 아우 그래도 이 정도. 씨름판인데 그러면? 그렇죠. 씨름판 정도보다 좀 더 크게 해서 돼 있는 정도고. 제가 클럽하우스를 많이 뭐 당연히 취재 때문에 많이 갔다 왔는데 하나 인상적이었던 데는 또 제주예요. 아 제주. 제주는 정말 잘 돼. 시설도 정말 잘 돼 있고 되게 저는 이제 거기서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잠깐 취재 갔던 거기 때문에 느끼는지 몰라도 휴양지에 와 있는 느낌. 호캉스 같네. 그 잔디 선수들 훈련하는 훈련장 옆에 그 제주 야자나무 같은 거 쫙 있고 그다음에 실제 월드컵 경기장과 한 10분 거리밖에 안 돼요. 그리고 숙소도 여러 그 선수들이 이용하는 데는 아닐지라도 주맛집인가? 독채처럼 이렇게 여러 개가 돼 있어가지고 선수들도 뭐 그 선수들은 아마 근데 본 건물 안에서 할 텐데 그 독채 같이 여러 개 돼 있어서 약간 어떤 관광 단지 온 느낌이에요. 제주 클럽하우스는요. 선물 사가야 될 것 같고 막. 그렇죠. 궁금하다. 그렇죠? 네. 야자나무 뒤에 사진 찍고. 네, 재밌네요. 제주만 못 가봐가지고. 아 제주를 못 가봤구나. 네, 근데 제주는 경기장도 그렇게 예쁘고 네.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거 좀 특이하게 지어져 있죠. 네. 사실상 경기장이 지하에 있는. 그렇죠. 밑에. 그래서 되게 바람이 좋다고. 불어서 네, 그래서. 예쁘게 지었죠. 아주 그게 아마 해녀들의 그 해구 뭐 이게 갖고 다니는 그 공 같은 거 그걸. 그렇죠. 네, 그런 거에다가 약간 배 관련돼도. 배도.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바람이 많이 부니까 한번 태풍이 날아간 같은 적이 거 오면 찢어져요. 그렇구나. 예, 천이 찢어져가지고 그 수리도 많이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가보고 싶다. 자, 클럽하우스 얘기를 하니까 한승용 기자가 자연스럽게 속사포가 됐습니다. 많이 가봐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90년대 많이 갔었는데 그때는 클럽하우스라고 불렀나요? 2000년대 초 클럽하우스란 말이 아니고 그냥 축구단이죠, 그냥. 그때는 수원 삼성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수원 삼성이 지금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예요? 예, 예. 아, 그 당시에 축구장이 한 서너 면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느낌에. 아 90년대면 모르겠네요, 제가. 그 공장 단지에 있어요. 네, 공장 안에 예. 이렇게 들어가서. 예, 그럼 맞는 것 같은데. 공장 안에 있다고요? 공장 안에 철망 쳐져 있고 그런 거예요. 네네네. 거기 그대로네. 그럼 지금 그 옆에가 다 아파트로 개발이 됐죠. 지금은 그러면 그렇게 좋지 않겠네요. 그때랑 똑같으면. 아니 그때 비해서 잔디면 같은 것도 좀 늘어나고 했어요. 그래서 천연잔디에다가 굉장히 시설이 제일 좋다고 그랬었고 또 하나는 그 당시 이제 부천 SK. 네. 부천도 역시 공장이 있습니다. 공장 안쪽으로 들어가서 있었는데 거기도 천연잔디랑 이런 게 도 괜찮았던 거. 주변들의 사원들이 불강하고 그럴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아닌가요? 그런 정도 거리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진 않아요 주변. 네, 그랬던 것 같아요. 큰 도로 그냥 바깥에 사업장 바깥에 있어요. 공장 지대에 있는 거죠. 지대에 있죠. 네, 공장과 공장 사이에 있는 연기 마시면서 하는 그런 분위기. 저는 그 정도까지는 그래서.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대표팀 얘기를 잠깐 하면 대표팀 이제 파주엔 FC가 네. 이제 사실상 클럽하우스 역할을 하는데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예전도 아니죠. 뭐 2002년 월드컵 직전에 생겼으니까 파주 NFC가 그 전에는 무조건 그 지금도 있나요? 타워 호텔이라고? 타워 호텔 시내 장충 체육관 옆에 그 타워 호텔에서 항상 모입니다. 왠지 모르겠지만 지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타워 호텔에서 모여가지고 소집을 거기서 하죠. 네, 소집을 거기서 해서 거기서 선수를 묵고 훈련은 미사리에서 합니다. 왜 이렇게 미사리를 가? 한 시간을 가야 되는 거죠. 그게 좀 선수들이 좀 불편하겠다.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후진적인 시스템이었죠. 그 당시 일본은 제이빌리지라는 걸 90년대 초반 그때 만들어서 이미 아니, 그럴 거면 미사리에서 모이지 왜? 미사리는 잘 데가 없습니다. 아. 거기는 통기타 카페 같은 거. 미사리 안 가봐. 네, 알죠 그 7080. 세시봉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거. 아, 미사리 그렇구나. 그리고 아까 구리 그 안양이 아니라 이제 FC 서울. 그 당시 안양 그냥 그 당시 안양이었는데 거기도 그때 괜찮았는데 너무 멀어요. 너무 멀어서 그게 단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가본 그 최고의 클럽하우스는 수원 삼성. 오래간만에 라떼 이야기 좀 들어보자. 공장지대였다는 거. 라떼가 공장지대. 그 당시 고종수 선수 인터뷰하고 막 이랬었는데. 자 이슈 포커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제목 오늘 좀 신경 좀 썼네요. 뽕 작가가. 뭐 그렇게 일본 출장 나간 이시국 씨 누구를 위한 한일전인가. 굉장히 비판적으로 우리 중계 안 한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MBC 중계라고 MBC. 논란의 한일전 정도까지만 썼다가 그래도 또 안 할 수도 없는 그쵸. 평가전이고 버릴 수는 물론 이제 일본의 그 얄팍한 의도는 있습니다. 네. 사실 오늘 그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올림픽 성화가 출발해요. 성화가 출발하고 그 성화 주자 초반 주자 중에 한 무리가 한 단체가 여자 축구 대표팀 선수들이 또 뜁니다. 그리고 밤에는 남자 축구 한일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흥행을 위해서 올림픽 흥행을 위해서 좀 하는 부분이 있고 또 관중도 늘렸잖아요. 그렇죠. 네. 10,000명인가요? 10,000명으로 늘려서 아마도 올림픽 지금 올림픽 관중이 정해지질 않았어요. 몇 퍼센트를 받을 것인지 일단 해외 관중만 안 받는다는 결정을 했고 아마 올림픽 리허설 약간 테스트 이벤트 형식으로 치러 보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뭐 그러거나 말거나 이시국 씨가 가셨으니까 네. 그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하자면 제 생각에는 이제 5,000명에서 10,000명으로 늘린 거는 긴급 제한 조치가 풀리면서 10,000명으로 올린 거거든요. 근데 긴급 제한 조치를 푼 게 올림픽 때문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10,000명이 현재 최대치예요. 들어갈 수 있는 50% 아니면은 뭐 제한 인원 이렇게 두는 거였는데 지금 10,000명이 최대치예요. 10,000명이 최대치. 네, 현재 그러니까 10,000명이거나 50%거나. 그렇죠. 현재는 이전에는 5,000명이거나 50%거나였는데 그거를 긴급 제한 조치를 풀면서 지금은 거기가 7만 명 들어가는 경기장인데 10,000명까지 그냥 최대치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성화봉송하는 날 시작하는 날이기도 하고 10,000명을 넣으면서 한마디로 이거는 방역 실험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우리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10,000명을 관객을 입장시켜서 정상적으로 경기를 치르면 이건 당연히 홍보 수단으로 사용할 거거든요. 우린 방역이 이렇게 철저하다. 이거는 그래서 지금 근데 또 일본 코치 한 명 걸렸잖아요. 네, 걸렸잖아요. 벌써부터. 그렇죠. 근데 한 명이 걸렸어. 10,000명 오기도 전에. 처음에는 음성, 둘째 날에 양성 걸려서 했는데 그 코치는 뭐 철저하게 분리돼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선수단과 밀접 접촉이 없었다라고 해서 일본 축구협회에서 전혀 경기는 지장이 없다, 문제 없다라고 한 상황인데 불신. 불안하죠. 근데 일본이 좀 방역을 그런 식으로 해요. 다. 아니. 말은 그렇게 하지. 할 말 많다. 갑자기 목소리 지금 눈을 부라리고 있어 집합. 아니 당연히 말은 그렇게 하지. 치러야 되는데 다 불러놨는데 손님들. 당연하죠. 10,000명 하겠다고 했는데 당연히 당연하지. 그렇게 말하는지 얼굴 접촉도 있었던 것 같은데라고 하겠냐고요. 하여튼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속사포를 여기서 주소를 다 여기서 말하지 어디서 말해요. 또 이제 벤투 감독에 대한 원성도 좀 있어요. 프로팀에서는 특히 울산 같은 경우 전화 안 해가지고. 또 하필 그 가뜩이나 6명이었는 6명으로 제일 많았는데 또 대체 멤버 한 명 김인성 선수가 들어갔죠. 한 명 빠졌다라고 했는데 대체가 또 다른 선수가 들어갔죠. 이동경 선수도 올라오고 거기다 이동경 선수까지. 손흥민 대체로 또 들어간 거고. 오히려 그래서 6명이 아니라 7명이 됐어요. 왜 그러냐고. 벤투 감독이 벤투 감독이 아니라 축구 대표팀 감독이 소통이 의무는 아닙니다. 당연히 뭐 소속팀 감독들과 의무가 아니라 의문이죠 지금. 왜 안 할까? 그렇죠. 근데 서로를 위해 소통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벤투 감독이 물론 K리그 경기장 많이 다녀요. 많이 다녀서 선수들의 컨디션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선수의 컨디션을 제일 잘 아는 건 소속팀 감독이거든요. 그래서 그 소속팀 감독하고 얘기를 해서 이 선수의 컨디션을 물어봐서 오히려 컨디션 더 좋은 선수를 뽑아야 되는 게 팀에도 벤투에도 더 전력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하거든요. 처음 친하게 지낸다고 나쁠 건 없으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홍철 같은 케이스인데 홍철은 울산에서도 최근에 2경기 연속인가 아예 명단에서 제외됐어요. 한 경기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최근 경기 마지막 경기에 제외됐거든요. 이유는 홍명보 감독이 밝혔어요. 선수가 지난번에 경기에 나왔는데 너무 컨디션도 안 좋고 체력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여서 명단 제외했다. 벤투 감독은 근데 이 선수를 뽑은 거예요. 컨디션이 지금 안 좋은 상태인데 뽑았어. 본인의 항상 철학은 현재 최고의 컨디션을 보이는 선수를 뽑겠다라고 항상 자기 컨디션 부의모 철학을 밝혀왔는데 약간 어떻게 보면 철학에도 위배되는 상황인 거죠. 그게 이제 소통의 부재에서 나오는 좀 상황 같은데 이것뿐만 아니라 소통의 부재 또 한 가지 뭘 꼽자면은 당연히 손흥민 선수. 그렇죠. 무리뉴 감독하고 사이가 좋은지 안 좋은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같은 이제 포르투갈 사람이라서 서로 컨택은 하겠지라는 어떤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기자회견에서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했지만 손흥민 차출이나 부상 관련해서 무리뉴와 얘기한 적 있냐 어디 한마디로 한마디 했잖아요. 손흥민 선수의 중요한 그 에이스고 주장이고 이 선수 정도의 몸 컨디션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면은 먼저 연락해봐서 어느 정도 언론 발표 전에 뭔가는 좀 알고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근데 감독이 직접 하지 않아도 주위 직원들이나 주위에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상의를 해서 이 명단을 뿌리는 게 아닌가요? 물어보고 싶었는데 기술위원회에서 예전에는 뽑았잖아요. 네네. 지금은 기술위원회가 관여를 안 하죠. 네, 감독이 오로지? 안 하고요. 예전 같은 경우 이제 한국인 감독 할 때는 감독이나 한국인 코치가 워낙 이제 K리그 감독들하고 많이 친하니까 소통을 많이 하면서 선수들 컨디션 관리를 했어요. 관리하면서 선발 여부를 결정했는데 지금 벤투 감독 아래 한국인 코치가 2명이 있어요. 최태욱 코치와 저기 마이클 킴, 김영민 코치가 있는데 그 지금 들어보니까 그 두 코치도 K리그 감독들하고 어떤 소통을 안 했다라고 해요. 협회에서도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좀 인지하고 이게 논란이 되니까 앞으로 좀 더 소통을 강화하겠다라고 지금 입장을 밝힌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진짜 뭐 전력 기술위원회에서도 선수를 무조건 100% 감독의 의견이지만 조언을 하긴 합니다. 그렇죠. 네, 추천을 하기도 하고. 지금 그래서 벤투 감독은 확실하게 자기의 틀이 확실하게 있는 것 같아요. 풀 안에 이 선수 풀을 정해놓고 거기서 좀 뽑는 새로운 선수를 많이 넣으려고 하는 시도를 안 하는 게 좀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그 한일전에서는 본의 아니게 실험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일본은 나름대로 한일전을 어쨌든 자기네 안방에서 치르는 경기고 해외파 차출 이제 미나미노가 합류를 했죠. 네. 일본도 뭐 마음대로 이제 외국 해외파들을 데려오지 못했지만 나름 국내에서 최정예 선수 꾸려서 세게 나올 거란 말이죠. 그래도 요시다도 합류했죠. 저기. 최근 한일전에서도 2번 연속 졌고 그렇죠. 보니까 한일전에서 일본이 3연패를 당한 적이 없더라고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가 일본 입장에서 얘기를 하지 우리가 3연승을 한 적이 없더라고요. 3연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이번 한일전 되게 올해 첫 A매치예요. 그렇네요. 벌써 3월 중순 그렇죠. 올해 첫 A매치고 3월에 열려야 되는 거니까. 사실상 동아시안컵 뭐 이런 어떤 대회가 아닌 평가전으로 열리는 거는 10년 만인데 그게 10년 전에 어떤 사건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2011년 3대0 삿포로 참사였습니다. 감독님 조광래 감독 시절이었나요? 2011년 삿포로 참사 때문에는 그렇죠. 11년이면 조광래 감독. 홋카이도. 삿포로돔. 그때 막 혼다 골 넣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혼다 막 엄청 잘게 공 쪼개 들어오면서 했던 경기. 공을 쪼개고 짰어요? 그러니까 패스가 그만큼 아기자기했다는 거죠. 그 당시 경기 뛰었던 선수들이 지금 김영건 선수가 있고요. 박주호 선수 있고. 네. 그 당시 조광래 감독. 조광래 감독, 예. 네, 그게 결정타였죠. 굉장히 컸죠. 그리고 레바논 경기도 있었고요. 레바논도 있었고. 네. 왜요? 그게 결정타였다는 게 너무 웃겨서. 왜요? 그냥. 아마 그때 또 뉴스 나왔던 게 일본한테 3골 이상 뭐 차로 졌던 게 뭐 몇 년 만이다 또 이런 기사 되게 많이 나왔었고. 근데 제가 한일전을 조금 좀 정리해 놓은 게 하나 있는데요. 역대 전적에서는 우리가 42승 23무 14패로 우위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일본에서 생각하는 역대 전적은 좀 달라요. 역대 전적이 다를 수가 있나? 우리의 2승인가가 빠져 있어요. 2승 1패가 빠져 있어요. 왜? 3경기가 빠져 있는데 왜요?
일본 자의적인 해석인데 베스트 멤버를 가동하지 않았다라고 자체적으로 뺐다라고. 아 일본이 뺀 거예요? 그 전설의 일본 드림 나오는 거구나. 자위대에서 뺐구만. 그렇죠. 아니 자기들은 그 나라는 참 자의적인 해석을 잘해. 그렇죠. 또 화났어 주바페. 네, 지금. 정말. 그래서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역대 전적과 일본이 생각하는 역대 전적이 좀 다르다는 거. 혹시 그 세 경기가 뭔지 알 수 있나요?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어떤 뭐 친선 대회도 있었고 어떤 그냥 조그만 대회 4개국 친선 대회 뭐 이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그 어쨌든 베스트 전력이 아니니까 뺐다고요? 네. 아유. 저도 이거 몰랐는데 이번에 기사를 통해서 봤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이번이 80번째 한일전이에요. 그렇죠. 근데 첫 경기가 1954년에 열렸습니다. 당시에 스위스 월드컵 예선에서 아마 열렸을 건데 지금 54년 이후로 67년 동안 79번 붙었다. 1년에 한 경기 이상 한일전을 했다라는. 그럼 예전엔 정기전으로 했으니까. 엄청 많이 했으니까. 1년에 2번도 했었고 대회에서도 막 붙었었고 그러니까. 특정 국가 A매치 80회 이상한 경기가 흔치 않습니다. 아. 특히 우리나라는 54년에 처음 시작했잖아요. 네. 지금 100년 이상 된 나라들 뭐 브라질, 아르헨티나가 100번 이상 아마 80번 이상 붙었을 거예요. 그런 정도로 흔치 않은데 한일전이 이렇게 많이 했는데 진짜 많이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예전에는 엄청 많은데 최근에 한일전이 10년 동안 많지 않았어요. 예. 정기전이 사라졌으니까. 그렇죠. 최근 10년 동안은 6번 붙어서 2승 2무 2패 팽팽합니다. 거의 다 예전에는 이제 최고의 흥행 카드죠. 그래서 뭐 나름대로 이제 이 돈도 좀 되고 흥행도 되고 이러니까 축구협회 양국 축구협회에서 막 하려고 그랬죠. 근데 지금은 이제 해외 파선들도 많이 나가 있고 워낙 국제 대회도 안정적으로 치러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A 매치 데이에 지금은 또 이제 뭐 유럽이 따로 하기 때문에 한일전을 뭐 어떻게 보면은 한일전이 더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는 분위기가 되긴 했지만 예전에는 유럽 팀하고 붙으려고 그러고 남미 팀하고 강팀 만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스파링 파트너로는 잘 안 만나죠. 안 만나려고 했죠. 한일전은 중계권료도 달라요. 다르죠. 그렇죠? 중계권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탑 티어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브라질, 프랑스, 독일 이런 식으로 피파 랭킹 앞에 있는 팀들 그 탑 티어의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과 거의 비슷하게 중계권이 형성되는 게 한일전과 북한전.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이해가 납득이 가네요. 축구 안 볼 사람들도 보죠 그 경기는. 그치. 아무튼 벤투 물론 많이 맥 빠지고 김도 빠지고 다 빠졌지만 그래도 한일전이니만큼 좋은 성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난주 제가 방송했었을 때와 명단이 거의 많이 바뀌었어요. 네, 거의가 아니라 명단이 좀 많이 바뀌었는데 이걸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캐릭은 안 넘어갈 건가요? 또 속사포가 있으니까 저희 얘기는. 속사포를 남겨두고. 네. 자. 아니요, 그래 많이 바뀌었다고요. 왜요? 궁금증만 지금 유발시키고. 우리가 지금 토라졌잖아요. 시간대를 옮겨서 점심 시간에 하고 있는데 빨리 1시간 내 끝내고 밥 먹자 그러는데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15분 남겨 14분 남았는데 속사포. 일단 지난주 방송 이후로 눈치 없이 지난주 방송 때까지는 황희찬 차출 불가까지만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손흥민 차출 불가 나왔죠. 그다음에 주세종 선수는 코로나 이미 걸렸다고. 코로나19에 확진된 상태였어요. 자가격리 중이었는데도 벤투 감독은 뽑았나 자가격리 선수를 뽑은 거예요. 몰랐나요? 알고 있었겠죠. 이것도 좀 이해가 안 가요. 자가격리인 걸 설마 모르고 있었겠어요? 근데 소통이 안 돼서 그랬을 거라 생각만 했는데. 저도 약간 그런 부분 저도 이거는 확인이 안 돼요. 간바에 확인 안 했을 수도 간바에 있잖아요. 확인 안 했을까? 이게 좀 생각 이상으로 좀 심각한 것 네, 같은데. 확인했을 것 주세종이 자가격리라는 게 발표된 게 그러니까 벤투 명단 이후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걸 모르고 알고 발표했을까요? 축구협회가 당연히 이 정도는 알았겠죠. 아니면 주세종 선수도 그러면 명단 뜬 거 보고 나 왜 코로나인데 지금 자가격리하고 있는데 뽑혔지 이렇게. 미리 연락하지. 제가 얘기하는 거는 네. 벤투 감독이나 축구협회는 당연히 3월 총각 양성 판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2주 이상 지났을 거고 대회 경기 열릴 때쯤이면은 충분히 음성이 나올 거라 생각하고 뽑았을 거라 생각하지만 제 생각에는 2주간 자가격리 거친 선수가 지금 제대로 된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는데 그 와중에 또 양성이 나와서 아예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음성을 기대하고 뽑았을 것이다. 그래도 회복. 그건 좀 22일 날 소집 전에 또 다 코로나 검사를 전원 다 하잖아요, 해야 그쵸? 되는데 거기서 양성이 나온 거죠. 그래서 주세종 선수가 제외되고 엄원상 선수는 무릎인대 부상으로 제외되고 윤빛가람은 종아리 부상으로 제외되고 그래서 지금 조재환, 이진현, 김민성, 이동경이 대체 발탁됐고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상 2군이라고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은 지금 벤투의 딱 베스트 11 주전으로 볼 수 있는 선수는 골키퍼 조현우와 김영건 정도. 김영건에다가 큰 정우영. 나상우? 나상우? 선수. 그래서 나상호 정도 이렇게 치면은 3명 정도라고 치면 1.7군? 1.8군? 근데 진짜 너무 없긴 하다. 그죠? 조금 넓게 약간 주전과 비주전을 왔다 갔다 하는 선수 치면은 나상호, 남태희 정도 보면은 한 1.56군 정도 되지 않을까 이번. 그러니까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이번 한일전이 이제 갖춰지는 열리게 된 명분 중에 하나가 6월에 있는 그 2차 예선 때문이잖아요. 4경기 열리죠. 정작 이 스쿼드로 뭘 실험을 하고 뭘 저희가 체크할 수 있을까? 지난 그 오스트리아 11월 원정 갔을 때도 거의 반쪽 팀이었잖아요. 그래서 뭐 공격 삼각편대밖에 빛나지 않았고 뭐 그때 뭐 사실 빌드업 축구가 상당히 많이 망가져 있었잖아요. 뭐 물론 안 뽑혔고 벤투 감독님 밑에서 지도를 못 받았던 선수들이니까 그때도 이제 정확하게 평가할 게 없었고 체크할 게 없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또 뭘 볼 수 있을지 좀 저는 의문이 듭니다. 다른 새로운 선수들이 갑자기 눈에 띌 수도 있잖아요. 뭐 그렇긴 하죠. 네. 주바편은 알고 있는데 왜 모르려고. 네. 자, K리그 넘어가 되나요 이제? 네. 네. 제목 빵빵. 빵빵 년생들이 온다. U22 로컬룰의 재조명. 제목 잘 잡았네요 주제를. 이건 뭐 지난 라운드 얘기보다 이번 시즌 초반 초반에 약간 트렌드를 좀 짚어준 것 같은데요. 22세 이하 선수들 이하 룰 규정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했었죠. 네. 뭐 5명까지 최대 교체 가능하려면 2명의 선수를 출전시켜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22세 이하 선수들의 출전이 확실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제가 좀 통계를 내왔는데요. 6라운드 기준으로 2020년 지난해 6라운드 기준으로 22세 이하 선수가 38명이 출전했고 이 중에 12명이 K리그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올해 43명 6라운드 기준으로 43명이 출전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늘진 않았어요. 43명, 38명, 5명이 늘었죠? 계산 미리 해왔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K리그 데뷔한 인원이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어요. 43명 중에 22명이 K리그를 데뷔한 선수들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지난해는 6라운드 기준으로 22세 이하 선수들이 7골에 도움 2개. 전체 골수 88골에 8%밖에 차지를 안 했다라고 하면은 올해는 22세 이하 선수들이 지금 13골에 3개 도움을 합작하고 있어요. 골 많이 넣어 뭐 데뷔전 데뷔골 이런 말 많이 들으면 데뷔전 데뷔골이 워낙 뭐 지금 흔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전체 6라운드 84골이 터졌는데 그중에서 15.5%를 22세 이하 선수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지난해에 비해 2배까지 늘어난 상황인 거죠. 확실히 22세 이하 그 교체 규정이 더 생기면서 선수들의 출전도 늘었고 활약도 늘고 있다는 게 통계로도 보일 수 있는 거죠. 이거 보세요. 기회를 주니까 또 빛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잘하더라고요. 근데 새로운 또 볼거리가 생긴 것 같아요. 역시 그 유소년의 투자가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투자를 많이 한 팀들이 또 이 규정에 더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게 그렇죠. 올 시즌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U22 룰에 의해서 나왔던 선수들도 사실 이제 본인들이 출전 시간이 짧은 걸 아니까 엄청 열심히 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30분에 모든 체력을 소진할 정도로 계속 뛰어다니니까 그만큼 경기도 좀 더 활기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기운도 넘치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렇죠. 딱 뛰니까 초반에는 전반 이른 교체가 좀 트렌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새 들어서 그래도 선수들의 활약이 좋아지면서 선수들의 교체 시기가 조금씩 늦춰지고 있어요. 하프타임까지 많이 오고 후반에 뛰는 선수도 생기고. 그래서 지금 22세 이하 선수는 근데 우리가 워낙 잘 아는 선수들도 많아요. 누구 기억하시는 선수 있으세요? 잘 아는 선수. 엄원상 뭐 이런. 그렇죠. 서울의 조영우, 광주 엄원상, 그다음에 대표적인 게 포항의 송민규 선수. 아직도 22세 이하 선수들이에요. 노안이네 진짜. 나이 안 먹나 봐. 그렇죠. 수원에 요새 떠오르는 저기 윙백 김태환 선수. 김태환 선수. 그다음에 그렇죠. 제주의 영플레이어 2부 리그 영플레이어죠. 이동률 선수. 다 22세 이하. 그 주전과 비주전급 선수들이 22세 이하에 많은데 올해 트렌드는 새로운 뉴페이스들이 많이 등장했다라는 거예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수원의 정상빈이라는 선수 있는데 이번에 골 진짜 들어온 거 장난 아니었죠. 이 선수가 지금 2경기 나왔는데 2골, 2경기 연속골에 이 선수야말로 그 데뷔전 데뷔골을 터뜨렸던 선수예요. 이름이 정상이잖아. 그렇죠. 정상이 비어 있는 거지. 그렇죠. 정상을 내가 올라가야 되니까. 팀 정상을 찾은 거죠. 그렇죠. 차지한 거죠. 이 선수가 포항전에서 데뷔골을 터뜨렸는데 당시에
오범석의 패스 미스를 가로채서 단독 드리블 돌파 후 앞에 수비수가 있는데 그 수비수 다리 사이로 노리고 슈팅을 찼어요. 겁이 없고 이게 우연인 줄 알았는데 인터뷰에서 보니까 노리고 찼다. 소름. 오 머리도 좋아. 그리고 두 번째 저는 오히려 그 첫 번째 골 장면보다 두 번째 골 슈퍼매치에서 터뜨린 골이 더 기가 막혔는데 끝까지 따라붙었어요. 후방에서 날라온 공을 서울 수비에 실책이 있었어요. 그를 따라붙어서 마지막 장면이 오른발 발바닥으로 공을 긁어서 드리블한 다음에 왼발로 반박자 빠른 슈팅을 해서 골문 구석을 찔렀습니다. 와. 이 정도면은 이거 정상민 선수가 19인가 그럴 거예요. 2002년생이죠. 네, 19 맞죠. 그렇죠. 19살 선수라고 믿기 힘들 정도의 여유였어요. 이거는 유럽에서 톱 플레이어들이 가끔 하는 플레이들이거든요. 그 발로 긁는 긁은 다음에 그것도 긁은 다음에 논스톱 터치 슛이었어요. 왼발로. 네. 야, 이 어린 선수가 이 정도의 여유를 갖고 있다라는 거는 정말 재능이 있다. 네, 재능이 있다. 골 감각이 확실히 있는 선수다라는 게 느껴지고요. 그다음에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준프로 계약을 한 선수예요. 준프로 계약이 뭐냐면은 2018년도에 연맹에서 새로 만든 규정인데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선수들을 대상으로 프로팀의 유스팀 선수들을 대상으로 준프로 계약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고등학교 리그, 고등학교 소속으로 리그를 뛰면서 K리그 프로 경기도 뛸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약간 소속이 2개 정도가 생기는. 그렇죠. 복수의 소속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즌에는 실질적으로 K리그 경기는 못 뛰었어요, 이 선수가. 근데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서 아주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죠. 그리고 K리그를 올해 데뷔전을 치른 겁니다. 그래서 데뷔전 데뷔골, 지금 2경기 연속골. 그리고 이 선수는 기대가 상당히 컸어요. 왜냐면은 국내 전지훈련 했을 때 수원 선수 중에 제일 많이 골을 넣었대요. 연습 경기에서. 그래서 워낙 구단의 기대가 컸던 선수인데 지금 초반부터 이렇게 터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아무튼 그 정상민 선수는 고등학교 경기도 뛸 수 있는 거겠네요. 지금은 졸업했죠. 졸업. 지난해 학생 신분이면 뛸 수 있죠. 지난해 고3 신분으로 준 프로 계약을 맺어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뛴 거고. 그 다음에 거기서 가능성을 보이고 올해 정식 프로 계약을 한 거죠. 그러니까 준 프로 계약을 왜 하냐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갈수록 어린 선수들이 이제 해외 유출을 좀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 선수들을 이렇게 키워왔는데 고2 때부터 좀 잡아둘 수 있는 어떤 그 구단 보호 차원일 수도 있는 거고요. 선수를 위해서 니네 어릴 때부터 프로 뛸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그쵸. 선수들 한참 성장할 시기에 프로 한번 경기 뛰는 것 자체만으로 성장이 된다라고 해요. 레벨이 다른 경기에서 훈련하는 것보다 경기를 뛰는 것 자체가 선수 육성에도 어떤 좋은 측면이 있어서 지금 준프로 계약이 되게 긍정적인 많이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우리나라만 있는 거죠, 이거. 제 생각 그거는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좀 신선하고 괜찮은 아이디어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연맹에서 잘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 준프로 계약뿐만 아니라 22세 이하 규정 다 어린 선수들 키우는데 많이 좀 잘하고 있다라는 칭찬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올 시즌 수원 정상빈 말고도 지금 울산의 김민준이라는 선수 있어요. 이 선수도 지금 2골 터뜨리고 있고요. 이 선수도 올해 K리그 데뷔한 선수입니다. 2년 차이긴 한데 지난해 데뷔 못했었고. 그다음에 성남의 이중민 선수가 이번 라운드 제가 소개할 때 좀 소개할 건데 그 포항을 2대1로 이길 때 후반 막판에 결승골을 터뜨린 선수죠. 이 선수도 이날 데뷔전이었는데 데뷔골. 그것도 결승골로 터뜨린 선수. 패기가 좋구나. 그 FC 서울의 고등학생인데 데뷔한 선수 있잖아요. 이름이 까먹었네요. 오늘 이정찬 기자가 그 선수 취재하러 갔거든요. 이름 까먹었는데 그 선수는 지금 고등학생이에요. 근데 데뷔를 했어요. 그렇죠. K리그 데뷔를 해서 프로 계약을 해서 활약이 좋았고 괜찮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름이 여기 나오는데 잠깐만요. 이름이 강성진 선수. 강성진. 이름이 강성이구나. 이름이 좋아야 되네. 정상과 강성. 강성진. 그렇죠. 자, 또. 들어보세요. 준비는 안 됐지만 뭐. 지난주 경기 보면 일단 전북과 울산이 가장 의외의 경기가 아니었나? 두 팀 다 승을 챙기질 못했죠.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제일 재밌게 본 경기는 슈퍼매치였어요. 맞아요. 오히려 슈퍼매치였죠. 너무 재밌었죠. 슈퍼매치가 최근에 묻는 거에 대답을 안 하네. 네. 아니 재밌게 보신 거 얘기해주세요. 찾아야 됐어. 그거부터 할까요? 준비 안 한 건 피해 간다. 그리고 준비한 거는 속사포로 못 들어오게 한다. 근데 뭐 슈퍼매치가
재밌었죠. 거의 몇 년 만에 이런 슈퍼매치를 봤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요. 슈퍼매치 얘기하고 그럼 울산 전북 경기 얘기를 하겠습니다. 슈퍼매치가 이번 라운드 제일 저는 하이라이트 경기라고 생각하는데 꿀잼이었어요. 최근에 2년 3년 동안 슈퍼매치는 거의 슬퍼매치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렇지. 오면 골도 안 나고. 그렇죠. 지난해 같은 경우는 둘 다 하이 스플릿에 있었고 슬퍼 매치라고 불렀는데 이번엔 둘 다 상위 스플릿에 있는 상황에서 붙은 제대로 된 오랜만에 슈퍼 매치를 봤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수원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설명했어요. 정상민 선수가 그 기막힌 골을 넣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서울이 기성용 선수 역시 클래스는 다르다라는 걸 느끼는 게 그 비슷한 자리에서 계속 이렇게 차가지고 넣는 것 같은데. 골 욕심 꽤 내요. 기성용 선수가 시즌 초반에 비해서 지금 많이 포지션이 많이 위로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서울이 지금 문제는 서울이 최전방 공격수가 약해요. 지금 박주영 선수가 계속 혼자 나오고 있는데 박정민 선수도 교체로 나오고 있고 박주영 선수가 아직 올 시즌 골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외국인 선수를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이마저도 지금 여의치가 않아요. 등록 기간 일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공격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기성용 선수를 좀 더 앞으로 전진 배치를 하면서 기성용 선수가 골을 많이 넣고 있는데 3경기 연속골이죠. 기성용 선수가 수완지 시티 시절에 지금하고 비슷했어요. 약간 후방 플라이메이커 역할, 전문용어로 딥라인 플라이메이커를 하다가 팀 사정에 의해서 그때도 앞으로 전진 배치돼서 그 시즌에 8골 넣었어요. 그때 진짜 잘했죠. 그렇죠. 그리고 뭐 셀틱 시절에도 이렇게 전방으로 좀 배치된 적이 있었고 기성용 선수가 공격적인 능력이 확실히 있는 선수예요. 그 골장만뿐만 아니라 중거리 한번 보셨죠? 그렇죠. 엄청나요. 왼발도 뭐 그렇죠. 거의 양발로 중거리가 완벽하게 되다 보니까 앞으로 올라올 경우 그렇게 중거리 슛을 많이 시도하는 선수인데 앞으로 올라오면서 그 서울이 공격력이 확실히 기성용이 올라오면서 좋아졌고 나상호 선수 지금 3골 넣어주고 있고 기성용 선수 3골 넣어주고 그렇게 공격력이 버텨주면서 팔로세비치가 또 2도움을 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팔로세비치가 2도움을 하면서 진짜 제 생각에는 오히려 최전방은 약하지만 지금 중원 쪽은 이선 쪽은 지금 K리그 최강이라고 불릴 정도예요. 나상호 선수가 측면에서 흔들어주죠. 팔로세비치 섀도우 스트라이커 자리에서 해주지 기성용이 좀 앞에 전진 배치돼 있지 그 아래 오스마르가 있거든요. 오스마르 이 경기에서도 커트 진짜 기가 막혔어요. 커트를 많이 했죠. 흐름을 막 끊어주는. 약간 중앙에 최전방을 빼고 중앙 라인이 지금 서울이 되게 탄탄해요. 그래서 서울이 올 시즌 지금 3연승 달리면서 몇 위까지 올라갔죠? 2위까지 올라갔죠. 오랜만에 보는. 그러니까. 되게 오랜만에 보는데 예전에 기라드라고 불렀잖아요. 그렇죠. 그 모습인 것 같아. 서울이 뭐가 달라졌나 스탯으로 살짝만 정리해 왔는데 슈팅은 지금 83개, 경기당 14개로 전체 2위예요. 이 슈팅이 앞에서 최전방은 약하지만 지금 2선에서 슈팅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중에 유효슛이 30개로 2위예요. 전체. 그러니까 슈팅도 많이 때리면서 유효슛도 많이 때리고 있다는 건데 이거보다 중요한 포인트로 저는 생각한 거는 키패스입니다. 50개로 전체 1위예요. 이 키패스를 해줄 선수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쵸. 기성용 있죠. 팔로세비치 있지. 오스마르 있지. 나상호 있지. 지금 강점인 포지션에서 키패스를 많이 넣어주고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역할 분담이 확실히 되는 게 팔로세비치가 키패스는 9개로 전체 K리그 4위입니다. 그래서 팔로세비치가 앞에서 그런 슈팅까지 이어지는 패스를 많이 해주고 있고 롱패스가 팀 전체가 269개로 2위인데 그중에 기성용이 51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K리그 전체 4위예요. 기성용의 롱패스는 다들 알고 있을 만큼 정확하고 낮고 빠르게 요새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오스마르는 약간 수비적인 역할인데 볼차단을 지금 49개로 K리그 전체 1위입니다. 역할이 확실하게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오스마르가 뒤를 받쳐주니까 기성용이 올라갈 수 있고 앞에서 공격을 이어줄 수 있고 각자 할 일을 제대로 하니까 확실히 생긴 것 같네요. 그리고 그렇죠. 최전방에 약한 건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번 슈퍼매치에서도 드러났지만 홍준호 선수가 수비수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맨 앞에서 버텨주는 게 헤딩으로 연결해주는 게 그렇죠. 오히려 박진섭 감독 참 광주 시절에 박진섭 감독이 데리고 있던 선수인데 이번에 박진섭 감독이 서울로 영입한 선수예요. 원래 이 선수는 수비수입니다. 근데 원래 공격도 잘해요. 그래서 광주에서도 왔다 갔다 했던 선수인데 서울에서도 박주영을 대신해서 이날 경기에 후반 30분인가 들어갔을 거예요. 그 공격수로 들어갔어요. 이 선수가 들어가면서 앞에서 헤딩 따주면서 서울의 공격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거기다가 서울이 2대1로 박정민 선수의 골로 역전하자 이 선수는 수비수로 돌아갑니다. 마지막 지키기 작전. 맞아. 그게 되게 더 인상적이었어요, 오히려. 또 박정빈 선수 골도 나름 의미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K리그 데뷔골이죠. 엠블럼 돌고 돌아서 K리그 왔는데.
좀 수원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웠던 거는 이제 전반전 경기는 되게 재밌었어요. 막 앞에서 진짜 많이 띄워주고 활발하게 움직여주다가 후반전에는 좀 그 체력이 좀 못 따라가주지 않았나. 네. 그리고 최전방에 그 원래 있었던 정상빈 선수가 있다가 이제 이 제리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정상빈 선수가 부상 때문에 나갔죠. 그래서 더 아쉬웠는데 이제 후반전에 제리치 선수가 나오면서 오히려 그 경기적인 템포나 수원의 이 활발함이 좀 어려서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말린 것 같아요. 수원의 장점이 활동량이죠. 네. 정상빈 선수가 활동량 엄청났는데 제리치가 들어오면서 그 활동량이 조금 줄어든 것도 있고 제 생각에는 수원의 올 시즌 핵심 플레이어 2명이 있는데 그냥 키 플레이어 2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고승범입니다. 아, 그렇죠. 이번 경기에서 엄청 많이 고승범 선수인데 많이 뛰더라. 진짜 많이 뛰는 선수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전 경기를 다 뛰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약간 이날 후반에 지친 모습이 너무 많이 보였어요. 고승범 선수가. 이 선수는 안 지칠 줄 알았는데 지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수원의 경기력이 좀 많이 떨어지고 한석종 선수도 키플레이어인데 중앙에서 이날 분대 메고 분대 초인 거였잖아요. 이 선수도 약간 후반에 조금 많이 맞아요. 부상 때문인지 몰라도 활동량이 떨어지면서 수원의 전반적인 장점인 활동량이 떨어지면서 서울에게 계속 주도권 내주게 된 상황인 거죠. 아, 그래도 지금 수원도 지금 울산이랑 승점이 같아서 잘하고 같은 있죠? 사위인데 아 진짜 그 건아볼도 정말 많이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스쿼드만 보면은 이렇게 막 엄청 스타 플레이어가 있다고 하긴 힘들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특히 또 심지어 저기 수비진에는 뭐 헨리도 그렇고 민상기 선수 좋아했죠 이번에. 부상 때문에 못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지금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 보면은 앞으로가 좀 더 기대되지 않을까. 그리고 한 가지 재밌는 포인트 좀 짚고 넘어가면 서울은 지금 기성용의 팀이라고 불릴 정도예요. 맞아. 왜냐면 기성용 선수가 6경기 중에 제 기억으로는 5경기에 기자회견이 들어왔습니다. 자, 개막전에서는 대변인 아니에요, 대변인? 한 번은 자원에서 들어왔잖아요. 개막전에서 자원 등판. 어떤 그 의혹에 대해서 이야기 위해서 자원 등판했고요. 2라운드에서는 우리가 다 아는 그 나상호 선수에게 찔러준 미사일 패스. 미사일 패스. 택배 패스. 롱 패스. 그 경기로 그 이날 경기 기자회견에 들어왔고 그다음에 3라운드는 기성용 선수가 한마디로 서울의 지금 승리와 패배를 다 만들고 있어요. 3라운드 성남전에서는 핸드볼 파울로 결승골을 내줬고 4라운드 인천전에서는 박주영의 골을 옵사이드로 자신이 무산시키더니 극장골을 결국 넣어버리는 그리고 5라운드 광주전에서는 왼발 가마차기 결승골을 터뜨리고 이번 6라운드에서도 중거리 포 전반 추가 시간에 그렇게 해서 지금 기자회견을 독식하고 있죠 거의. 네, 전북하고 울산 얘기 좀 해주세요. 전북 울산이요? 네. 이날 경기는 제가 한마디로 정리하면 전북이 너무 못했고 전북은 수원 FC가 너무 잘했다 이 경기. 그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이날 경기 특징 하나는 전북은 일류첸코와 구스타보가 제 기억으로는 선발 투톱으로 나온 건 처음일 거예요. 그렇죠. 네. 경기 중에 교체로 인해서 투톱을 쓴 적은 있는데 선발이었는데 김상식 감독이 아주 쿨하게 인정했습니다. 투톱 작전 실패다. 그만큼 두 명의 동선이 많이 겹쳤어요. 이 두 선수가 장점은 둘 다 180 후반대 장신 공격수거든요. 근데 원톱만 보던 선수들 아닌가요? 거의 원톱인데 전북이 경기 중에 교체를 하면서 김승대를 넣으면서 김승대와 구스타보 아니면 김승대와 일류첸코 투톱을 넣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경기 중에 후반에 구스타보 일류첸코 투톱 넣은 적도 있어요. 근데 선발로 나온 건 처음인데 이 두 선수가 제가 본 기억으로는 딱 한 차례 연계 패스 구스타보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패스해줘서 일류첸코 슈팅하고 그 한 장면 빼고는 거의 없었고요. 이 두 선수의 슈팅 합쳐서 일류첸코 슈팅 한 개가 전부입니다. 그리고 둘에게 기대했던 장면은 장신 공격수 투톱이면은 당연히 헤딩으로 좀 따주거나 그 떨어진 걸 전북 선수들이 받아 먹어야 되는데 이 두 선수 둘이 합쳐서 공중볼 20개를 경합했는데 그중에 따는 게 6개뿐입니다. 그러니까 장신 공격수 투톱의 장점을 아무것도 못 살린 케이스인 거죠. 둘이 합쳐 키패스 빵개. 한마디로 실패하다 보니까 김상식 감독이 전반에 구스타브를 전반 끝나자마자 빼버리고 바로 이제 후반에 한교원 선수를 넣었죠. 한교원 선수 넣으면서 측면을 뚫어주면서 조금 경기가 풀리긴 했지만 그래도 이날 경기 전체적으로 다운된 분위기를 살려내는 데는 좀 실패했고 수원FC가 슈팅수 10대 12로 우세했고 유효 슈팅이 2대 8로 우세했어요. 전북이 유효 슈팅이 2개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다 졌네요. 내연골 쪽과. 이날 수원FC의 두 가지 포인트 중에 하나는 무릴로가 전북에서 임대훈 선수인데 무릴로에게 2선에서 프리롤 역할을 줬습니다. 무릴로가 수원 오니까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수원 와서
날개 달았죠. 아마 이를 악물고 전북이니까 이를 악물고 뛰는 지난 경기에서 원더골도 넣었었고. 그렇죠.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하면서 무릴로가 정말 공격을 이끌었고요. 그 다음에 박주호가 원래 왼쪽 측면 수비수를 보는데 이날 경기에 중앙 미드필더로 와서 그 조율을 잘해줬어요. 박주호가 아무래도 좀 나이가 있으면서 측면 수비수는 활동량이 중요하거든요. 맞아. 예전에 비해서 활동량이 떨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측면보다는 지금 중앙에 와서 더 좋은 활약이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수원FC는 정말 박지수 선수의 PK 핸드볼로 인해서 PK 골 내준 거 말고는 올 시즌 제일 잘한 경기가 아니었나. 네. 수원FC 나름 또 하성룡 기자가 수원FC 그 취재하고 와가지고 애정이 생겼죠. 칭찬도 많이 하고 나름 진짜 열심히 선수들 많이 영입하고 맞아. 그러니까 기대를 많이 모았죠.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그 이겼을 때 멤버가 다 바뀌었다고 그때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완전 좀 기대해볼 만하다 했었는데 근데 반전 전북하고 그렇죠. 승점 1점 땄으면 그래도 아주 중요한 귀중한 승점이죠. 네, 수원FC의 경기력은 계속 좋아질 것 같아요. 이제 근데 문제는 그 지금 계속 핸드볼을 만들고 있는 박지수 선수가 이제 후반기에 상무에 입대하니까 그 중앙 수비 공백을 이제 윤영선 선수와 다른 선수들이 어떻게 좀 메울 수 있냐 이런 게 핵심이 좀 될 것 같고요. 네. 최전방 공격이 솔직히 좀 약해요. 지금 양동현 선수가 부상으로 계속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라스가 지금 그 자리를 해줘야 되는데 라스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거. 수원 FC는 최전방 공격만 조금만 괜찮아지면은 많이 올라올 수 있는 팀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이죠. 속사포 안 한다고 했는데 또 하게 되네요. 속사포는 운명이야. 이날 경기는 저는 세징야가 이날 경기 다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세징야가 1골 1도움 했죠. 마지막 네. 결승골 터뜨리고 저는 이근호 선수의 활약도 좀 주목해보고 싶어요. 시즌 첫 선발 출전했어요. 울산에서 왔습니다. 울산에서 임대 와서 울산전에 시즌 첫 선발 출전해서 득점까지 했죠. 근데 이근호 선수는 정말 저는 이근호 선수 되게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은 한 경기에 모든 걸 쏟아내는 선수예요. 이 선수에 대한 평가는 느껴져요, 그게. 팬들이 이 선수는 내일은 없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이날 경기에 모든 걸 쏟아내는데 특히 이근호 선수 3라운드 광주전이었을 거예요. 그 다들 되게 알고 있는 영상일 텐데 광주가 역습을 하자 광주 진영 페널티 박스에서 거의 80m, 90m를 질주해가지고 광주의 골을 슬라이딩 태클로 막아냈어요. 이근호 선수가 수비를 해서 수비까지 90m를 뛰어와서 골키퍼까지 제치고 넣는 거를 슬라이딩으로 막아냈거든요. 그 당시 전력 분석용 스피드에 찍힌 게 35km거든요. 스프린트를 그렇게 해요. 시속. 와 이근호 선수. 이근호 선수가 지금 37, 나이도 있잖아요. 7? 아이 있나? 나이. 아 나이? 나 아이 있냐고 물어본 줄 알고. 나이요. 아이 왜 그래? 아이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서. 나이요. 나이. 스라에 몇 명 있나? 36인가 7살인데 그 나이에도 이렇게 정확히 열심히 모르네. 6인가 7살이나. 나이도 잘 모르. 그 언저리. 8호. 네. 8호. 86인가? 그 언저리. 네. 여기 시간 쓰면 안 된다고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근호 선수는 지금 감독한테 얘기했어요. 출전 기회만 많이 주면 내가 내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다. 10골, 공격 포인트 10개 이상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계속 선발 출전 나오기 시작하면서 골까지 터뜨렸잖아요. 이근호 선수는 지금 대구 공격에 상당히 큰 역할을 앞으로 올 시즌 차지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근호 선수가 이렇게 나오면서 세징야까지 같이 시너지 효과가 나옵니다. 왜냐면은 세징야는 에드가라는 선수가 있어야 더 제 역할을 해주는 선수예요. 최전방에 한 명을 박아두고 세징야가 2선에서 프리롤 역할을 해주면서 할 때 플레이가 제일 좋은 선수예요. 네. 근데 지금 에드가 박기동 다 최전방 공격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부상으로. 그 역할을 지금 이근호 선수가 해주면서 세징야의 역할이 좀 더 어깨에 짐도 내려놓고 좀 더 움직임이 이근호 선수가 활동량이 엄청 많거든요. 수비도 많이 분산되는 효과도 있고 그래서 이근호 세징야 투톱 효과는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지켜주고 있던 세르지뉴 선수도 저는 뭐 하이라이트로밖에 좀 못 보긴 했지만 그렇죠. 잠깐 보여주는 플레이 보니까 딱 그 브라질 선수한테 기대할 수 있을 법한 그런 컨트롤과 재간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대구의 두 번째 세징야 역습골이 딱 패스 2번, 3번의 터치만에 이루어진 대구의 전형적인 역습골 상황이다. 진짜 골 들어왔는데 소름을 팬들이랑. 역시 대구다운 골. 그렇죠. 진짜. 근데 울산이 진짜 최근에 2경기 안 좋은데 제 생각에는 울산의 체력 소모가 너무 심해 보여요. 왜냐하면 울산은 겨울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우승까지 했지만 경기를 많이 뛰었고 중간에 클럽 월드컵 갔다 왔고 자가격리했고 그 문제가 이제 서서히 주중 경기가 계속 2, 3주 이어졌어요. 이어지면서 주전 선수들의 체력 소모가 지금 많이 커진
거기 근데 A매치까지. 한일전까지 있어. 그렇죠. A매치 때 조금 쉬어줘야 되는데 베스트 11에 7명이 빠져서 문제가 됐다. 진짜 홍명보 씨 어떡하지? 속상하겠다. 거기다가 지금 김기 윤빛가람까지 부상 중이고요. 그다음에 제일 아쉬운 거는 이럴 때 외국인 선수들이 좀 해줘야 되는데 힌터제어 선수가 지금 약간 정말 골머리를 앓을 정도로 역할을 못 해주고 있어요. 아직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이 선수의 특징이 장신 공격수거든요. 192cm예요. 공중볼 이날 경기에서 10개 중에 2개밖에 못 따냈어요. 근데 힌터제어가 경기 중에 가슴 트래핑으로 해서 볼을 따내긴 하는데 이 선수 그로 인한 연기 플레이가 지금 울산이 잘 안 나오고 있어요. 울산은 빠른 선수들이 측면 침투해서 공간을 해줘야 되는데 힌터제어가 오히려 가운데 버티고 있으니까 오히려 그 장점이 안 나오는 플레이가 되지 않나. 맞아. 오히려 그때 그 이동준 선수가 가운데 원톱으로 나왔을 때보다 경기력이 좀 더 안 풀리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뭐 대구의 정태욱 선수가 또 워낙 힌터제어를 잘 막아줬을 수도 있지 않나. 그 선수도 크니까요. 헤딩을 워낙 잘 따는 선수니까. 그러게 울산이 쭉쭉 나갈 것 같았는데. 그렇죠. 근데 또 진짜 A매치 이후에 걸렸습니다. 더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윤빛가람 드네요. 선수 다쳤으니 어떻게 보면 윤빛가람 울산은 윤빛가람의 팀이라고 할 정도로 겨울에는 거의 윤빛가람 선수가 완전 확 올라갔었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부상이 그렇게 심각하진 않아서 A매치 끝나고 나서 바로 나올 수도 있고 뭐 한 경기 정도 결정할 수도 있고 그런 정도의 부상입니다. 포항의 그 외국인 공격수 타시인가? 타시와 크베시치 맞아. 크베시치. 아직 이번에 들어온 선수 중에 쉬랑 치로 끝나는 선수가 너무 많아서 이름이 아직은 좀 헷갈려요. 언제쯤 뛰나요, 이 선수들? 이 선수들 둘이 다 이번 뛰었나요? 예. 이번 성남전에 둘 다 선발로 나와서 뛰었고요. 졌네요. 네. 큰 활약을 보이진 못했습니다. 그날 경기 송민규 선수의 퇴장이 좀 많이 컸죠. 그렇죠. 이날은 송민규 선수가 전반 5분 만에 헤딩골을 넣고 나서 전반 40몇 분에 이제 퇴장을 당했는데 이 퇴장 전후로 경기 흐름이 완벽하게 바뀐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퇴장이 되게 많은 영향이 송민규 선수 그렇죠. 프로 첫 퇴장일 거예요. 팔꿈치 사용 때문인데 이날 경기가 기점이 송민규의 퇴장으로 봤을 때 전체 점유율은 56대 44로 성남이 우세했어요. 하지만 전반에 송민규 선수가 있을 때 11대 11로 싸웠을 때는 포항이 60%까지 점유율을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후반에 성남이 경기 내내 거의 75%의 점유율을 보였습니다. 후반에는 일방적으로 성남이 몰아친 경기였고요. 슈팅 수를 보면 전체 슈팅 수 16대 11로 성남이 우세한 경기를 했는데 성남이 전반에 슈팅 4개, 후반에 11개. 딱 이것만 봐도 성남이 얼마나 경기를 몰아쳤는지 송민규의 퇴장 자체가 얼마나 경기 흐름을 많이 바꿨는지 딱 보여주는 그런 스탯이 나온 거죠. 마치 딱 그거였어요. 손흥민 선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막 뒷공간 비냐 안 비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처럼 그렇죠. 송민규 선수가 딱 빠지니까 성남의 그 오른쪽 공격이 더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네, 그리고 성남은 권수영 선수가 부상으로 나가고 그 장신 공격수 물리치가 들어오면서 공격이 좀 살아난 것도 있어요. 물리치가 공중볼을 14개 중에 무려 18개를 따내줬습니다. 서서히 늘고 있네 이제. 그렇죠. 그리고 2m 3입니다. 3? 네. 자 앞에 구스타보 전북 헤딩을 원래 안 좋아한대요. 안 좋아한다고 했던. 헤딩 근데 끝나고 팀을로 끝나고 따로 연습하고 있다라고 했죠. 이날 헤딩 유효 슈팅 하나 있었고 이날 헤딩도 이제 점점 잘 따더라고요. 네. 아무튼 성남도 굉장히 초반에 돋보이는 팀 중에 하나고 서울, 수원, 성남 수도권 팀들이 이렇게 상위권에 잔뜩 올라와 있는 것도 아주 오랜만에 보는. 한 5, 6년 전에 순위표를 그대로 좀 다시 보는 것 같아요. 좀 오랜만에 그러니까 예전에 좀 전통 강호라고 불렸던 팀들이 서울, 뭐 좀 위에 좀 자리 잡고 있지 않나. 제주도 뭐 한때 뭐 잘했었던 그런 기억도 떠오르고요. 아무튼 이제 한일전 A매치 휴식기 끝나고 휴식을 푹 취하고 나올 텐데 울산의 홍명보 감독은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한일전 승리를 기원하면서 이겨야죠. K리그 다음 주 K리그는 다음 주에 이번 주에 이제 없고. 다음 주에 거의 바로 있죠. 다음에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하성룡 기자의 속사포랩 어김없이 찾아왔고요. 네. 제가 끊으려고 여러 번 노력을 했지만 도저히 저의 역량으로는 끊을 수 없는 속사포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밀리고 방송을 있어요. 끊어야 되겠어요. 오늘은 발음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아니 좋았어요. 속사포의 생활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발음 좋았습니다. 아니요, 제가 지금 발치를 해가지고 발음이 임플란트 지금 중이거든요. 투원이었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인사하자고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질문도 많이 보내주세요. 네, 질문 많이 보내주세요. fb@sbs.co.kr로 많이 보내주세요.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